신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 보았을 때 물론 신은 역사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아주 오래전 기록에는 신이 매우 가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역사의 초반부를 신과 함께 살아온 시대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해 보죠. 그러면 신의 시대는 태초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 이웃에는 신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신은 우리 이 지상에서 떠나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신이 우리 이웃에 살고 있다가 인간으로부터 떠나간 때까지, 그때까지를 우리는 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신들은 대체로 올림포스 산 위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죠. 또는 우주 먼 곳에, 그러니까 지구를 떠나기는 하였으나 좀 더 그렇게 먼 곳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인간을 기억하고 있고 인간과의 어떤 특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대가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아마도 신이 인간을 잊은 시대가 아닌가. 설령 신이 아주 먼 우주 끝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신이 인간을 잊고 결국 신이 이제는 인간을 그렇게 잘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이 인간을 떠나면서부터, 그리고 인간을 완전히 잊어버렸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오기 전까지 그 과정에 인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결국은 신의 보호 속에서 신의 법, 신법이라고 하는 그 룰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오던 인간이 신이 인간을 떠남으로 해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해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고 또 신의 품 밖에서 인간 독자적인 삶을 시작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점점 요즘과 같은 시대로 다가오면서 인간은 좀 더 많이 자신의 삶을 설계하게 되었고 또 더 큰 공동체를 만들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근래에는 인간 중심의 시대라고 하는 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신의 품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신 아래에서 평등했습니다. 신은 자신을 따르고 믿고 복종하는 자에게 평등했죠. 물론 편애를 보이기는 했습니다. 더러더러.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신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인간적인 신을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유일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신합의 평등을 좀 더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품 안에서 평등했습니다. 수동적이었죠. 그런데 신이 인간을 떠남으로 해서 인간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밖으로부터 보장되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차등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이 신의 품 밖에서 인류는 두 가지 기본 노선을 두고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노선은 자유의 노선이었고 또 한 가지의 노선은 평등의 노선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보면 리버럴이라든지 자유를 추구한다든지 기존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진보라고 하는 것이 좀 개혁적이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조라고 하든지 혹은 그런 이념을 과거의 것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수구, 또 과거의 것을 존중하고 선호한다는 의미에서 전통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 이 질서가 바뀌게 되면서 신의 질서에서 인간의 질서로 바뀌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두 개의 노선입니다.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기본적인 아주 핵심적인 이 두 개의 노선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설명과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보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진보로 되어 있죠. 바로 거기에서 서양에서는 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과거부터 이들이 리버럴의 선두주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리버럴이라는 단어가 들어올 때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자유주의자로 해석이 되고 또 하나는 기존 체제에 반발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반발이 균등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리버럴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상적인 그 사조를 구분하는 개념으로 부적절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유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는 보장이 되지요. 결국 자유라는 것은 규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제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불간섭이 바로 자유라는 노선의 기본 색채입니다. 불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사조이지요. 반면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불균형, 지금 그 부의 불균형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많은 곳에서 덜어서 적은 곳으로 옮겨준다고 할 때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진보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지금까지 능력에 따라 경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은 그 산출물을 가질 수 있고 했던 점에서는 그것을 바꾼다는 점에서 진보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켈젠이 지적을 했듯이 그러면 누가 많이 가진 자로부터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덜어서 빼앗아서 적게 가진 자에게 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간섭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진보적인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노선입니다. 신의 시대로부터 인간의 시대로 넘어왔을 때 자유는 진취적으로 개척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운용을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마라 하는 것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떠나간 신을 아쉬워하면서 신의 대리인인 누군가가 그 평등 상태를 유지해 주기를 바라면서 자신의 자유를 일부 잘라서 포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평등이라고 하는 보호 속에 있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평등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것으로 한국의 진보 세력은 평등 쪽입니다. 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전통을 오히려 유지하려고 하는 쪽이 자유 세력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조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언어를 가지고 그 비논리적인 언어 사용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이나 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나 아주 잘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거기에서 오랜 시간 동안 그 자세가 나빠지듯이 그렇게 잘못된 쪽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 잘못된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것은 힘들더라도 하나하나 고치면서 끈기 있게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야 말아야 하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인간은 어리석은 짓을 저지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한두 번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도 하고 매일 저지르기도 하고 또 무수히 그와 같은 짓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간은 자기 자신의 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의 몸을 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의 정신은 그 성 안에 있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 무엇인가가 성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인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은 이 인풋 성능이 어중간합니다. 완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예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상태도 아닙니다. 어중간한 것이죠. 밖으로부터 정보가 내부로 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죠.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해독할 수 있는 성능도 대체로 인간은 어중간합니다. 그것을 나름대로 해독을 한 다음에 성 밖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이다, 우리는 이것을 원한다 하고 의사표시를 해야 하겠죠. 여기서 성이란
우리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안쪽이 성안이고 바깥쪽이 성밖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아웃풋 기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 아웃풋의 성능도 어중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어중간한 사람들 사이에 정보가 들어가고 이해하고 그것이 밖으로 표출되고 다시 어중간한 사람이 그 상대방으로부터 표출된 그 어중간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스스로 해독하고 또다시 어중간하게 외부에 표시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의사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 거리에 버스가 달리고 도로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로 차가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 그 모든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중간한 사람들, 어중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주 위태위태하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이해하는 사람들, 그냥 이 상태라면은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의무교육을 하죠. 과거에는 그러한 시스템이 없을 때라고 해서 교육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년이 된 그 성인들이 그보다 아래에 있는 세대들을 교육했죠. 기본적인 문자도 가르쳤고 말도 가르쳤지만 그것보다도 직접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능력을 잘 발휘해야 하고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하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하긴 하는데 그 의무교육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서 기억해 놨다가 그것을 그대로 내보내는 훈련만을 16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면 12년 그리고 대학까지 해서 16년입니다. 그 정도를 반복을 하다 보면 최소한 기본적인 그 거래라든지 생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교육 시스템의 목표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단지 신의 그 질서 속에서 복종하고 살듯이 혹은 평등이라고 하는 노선 속에서 평등하게 그 평등은 균등을 가리키는데 균등하게 어느 현명한 분배자가 있어서 세상을 평등하게 다스리고 중요한 것은 이 대단히 현명한 오류가 없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밑에서 조직원으로서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방금 이야기한 바와 같은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면 그 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은 그 현명한 지도자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저 그런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어떻게 보면 컨베이어 벨트 앞에 앉아있는 조립공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국가 자체를 움직이는 것이 그 조립원들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조립을 하면서 스스로 그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에 대해서까지 관여를 하는 그것이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정된 의사에 따르고 그것을 결정된 의사를 이해하고 수행하는 능력만 있으면 되었던 그러한 시대에서 이제 겨우 100년 남짓 그 기간 동안 제대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전 인구가.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대학까지 의무교육이 아니라 대학까지 교육을 다 시켜도 이 국민주권주의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죠. 그 중에서도 아주 희귀하게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만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옆에 사람 것을 보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고독하게 혼자 아무 근거도 없이 혼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를 보기는 하겠죠. 그러나 참고 자료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세기 이후의 우리 인간은 사실은 대단히 우수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배계급만, 극소수의 지배계급만 지니고 있었으면 되었을 리더십이 이제는 전 인구에게 필요하게 된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민은 일정한 조립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을 지녀서는 부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제 건국된 지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와 같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일종의 신인류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없죠. 우리의 국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대체로 어리석은 짓을 한다. 한 그 부분을 파고든 것이 약삭빠른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소위 지도층이다 하는 각 분야의 지도층이다.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 그래서 틈만 나면 그 부정부패를 일삼고 권력을 확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지지와 환호를 받는 이러한 기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틀리는 존재입니다. 속이면 속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함정을 설치하면 열의 9은 함정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서 사람을 속이지 말라 하는 것이 우리의 철칙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설치하지 말라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전면적으로 봤을 때 어딘가는 성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불완전하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신의 품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유노선은 이제 불간섭으로 가능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진보적인 노선, 진취적인 노선이다. 그리고 평등 노선은 강력하게 간섭을 해야 그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노선이고 수구적인 노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고 비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그리고 그 의사표현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이 불완전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사람이 이렇게 불완전하다 보니까 동일한 상황을 사람마다 다르게 봅니다. 함정을 파놓으면 함정에 빠진다 하는 것이 이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인데, 동일한 사안을 빨갛다 하고 하면 빨갛게 보고 파랗다 하고 하면 파랗게 보는 그러한 것이 대체적인 사람들입니다. 매우 우수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자유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유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진보 세력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권이라는 것을 헌법에 넣자고 합니다. 이 자유권을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이죠. 그 헌법에 자유권이라는 글자를 넣는 의미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5천만 명 중에 한 명의 자유권을 지키자라고 넣는다면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그 순간 헌법상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규제를 받는 것이죠. 이 자유권은 첫 번째 국민, 두 번째 국민, 세 번째 국민 이렇게 순서를 옮겨가면서 그 사람을 보호할 때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이 속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것이 진짜 자유권이고 그것이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유권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자유권입니다.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고 법률로 자유로워라 하는 의무를 규정하지 않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속는 것이죠. 그리고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간섭을 이왕 하는 것이라면 나에게만 더 많이 간섭하지 마라 하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을 어떻게 정치인들이 속이고 있느냐 하면은 평등을 애초에 간섭하지 않던 분야까지 평등하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속 간섭할 수 있는 것을 늘립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나에게 권리가 많이 생겼다고 생각하죠. 만일 5천만 명이 한 번씩 평등에 대한 권리가 생겼다고 여긴다면 매번 한 명을 제외한 5천만 명이 평등이라는 의무를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의무를 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할 권한을 지닌 자, 그들은 과거로 치면 질서를 보장하는 신의 지위에 올라가서 신의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시대가 된 이후로, 그러니까 신의 품을 벗어난 이후로 자유노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노선은 불간섭이고, 불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알아서 남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보다 더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정보를 처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바로 이 논리적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이르러 이러한 논리 경쟁, 자기 개발의 노력이 너무나 고달프고, 그리고 노력을 해도 처음부터 능력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그 간격을 메우기 어려워서 사람들 사이에 차등이 많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21세기에 이르러 이런 논리력이 저급한 집단, 또 그 논리력이 저급한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국가, 이 경우에는 평등 노선이 다시 득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평등 노선은 전통적인 노선이고, 평등 노선에서는 반드시 신과 같이 유능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1인이든 소수 그룹이든 신과 같이 그 시스템을 손으로 돌려주는 그 지배자 그룹이 없으면 평등 노선은 애초에 가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겠죠. 자유 노선은 구성원 각자가 그 시스템을 움직입니다.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그 국가를 가동하게 하죠. 그런데 평등 노선은 줄을 서야 하기 때문에 줄 세우고 관리하고 하는 지배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 평등 노선, 요즘에는 분배라고도 하고 복지라고도 하고, 또 그 국가를 버리고 다시 공동체 관계로 가는데 평등한 그 생존을 보호해주는 공동체로 가겠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모든 것이 사회적 기업, 또 토지라든지 재산이라든지 하는 것을 공유제로 가자든지, 또 능력이 우수한 자는 반드시 핸디캡을 지워서 능력이 우수하지 않은 자와 차이를 없앤다든지 하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진보적이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경향은 바로 이 전통적 노선입니다. 평등 노선, 전통적 노선에서는 결국은 자유가 사라지는 그러한 노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것은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노선이 좀 더 득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등 노선에 신과 같은 그러한 전지전능한 지도자 그룹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평등 노선이 실패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도자가 능력이 부족한다든지, 지도자가 사적인 욕심을 채운다든지, 그 지도자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그 국가 운영을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는 바로 파멸로 떨어지게 되고, 그 국가의 국민들은 거의 그 빈곤해지고 경쟁력을 잃고 하는 그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논리력이 저급한 집단이 만드는 어떤 그 권력체 혹은 국가, 여기에서는 자유를 억압하고 평등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평등은
당연히 균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류사는 어느 정도의 자본주의, 어느 정도의 물질주의를 대부분은 함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당장 균등으로 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균등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균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차등이라는 데서는 당연히 볼 수 있는 이 개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개성이 없죠. 개성이 없고 균등을 추구하고 수동적인, 그리고 그 어떤 현자의 질서 밑에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창조를 못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창조적인 자들이 그 두뇌력을 발휘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려가는 이 경쟁, 그들은 이 경쟁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경쟁도 못하죠. 다만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파괴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국가 안을 살펴보면 파괴를 통해서 아주 한 줌 정도 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분야가 곳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파괴란 근본적으로 슬픈 것이죠. 그래서 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눈물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감, 자신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그리고 눈물이 많다든지 하는 것을 숨기려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웃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많이 웃죠. 오히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민스러운 표정을 많이 보여줍니다.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진지한 태도로 삶을 대하죠. 그러나 이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천진난만합니다. 특정한 수준 이상으로는 머리를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주 쉽게 울고 오래 울고, 그리고 아주 쉽게 웃고, 그 침팬지를 보면은 그 영화에서 의미 없이 자꾸 입을 벌려서 속을 보여주죠. 그런데 좀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는 것을 감추려고 많이 웃는다고 하다 보니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홍사용 시의 나는 왕이로소이다. 여기에서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 홍사용 시인을 소개할 때도 항상 반일 감정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사람의 시가 반일 감정이라든지 그 일본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그 운명적인 슬픔, 그것으로 시상이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그 기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그 근대사를 한번 바라다 보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일본을 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20세기 전반기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과연 정보도 그렇게 부족한 시대에 이렇게 그 국가적인 그 비극적인 운명만으로 세상을 살았을까? 그들도 기분 좋게 술을 마실 때도 있었을 것이고, 경치를 즐길 때도 있었을 것이고 해서 우리 근대 시인들이 전부 반일 활동으로 시를 썼다고 하는 것은 왠지 그들의 어떤 타고난 재능을 저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것을 다 젖혀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기를 권합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에서 일부만을 소개하겠습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님의 가장 어여쁜 아들, 나는 왕이로소이다. 가장 가난한 농군의 아들로서, 그러나 시왕전에서도 쫓겨난 눈물의 왕이로소이다. 11살 먹던 해 정월 열나흘 날 밤 맨제터미로 그림자를 보러 갔을 때인데요. 명이나 긴가 짧은가 보려고 왕의 동무 장난꾼 아이들이 심술스럽게 놀리더이다. 모가지 없는 그림자라고요. 왕은 소리쳐 울었소이다. 어머님께서 들으시도록. 죽을까 겁이 나서요. 나무꾼의 산타령을 따라가다가 건너산 산비탈로 지나가는 상두꾼의 구슬픈 노래를 처음 들었소이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서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이 마지막 구절이 와서 닿는데 이 평등, 균등을 추구하는 그러한 DNA를 가진 사람들은 삶이라고 하는 것보다 죽음에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든지 서름이 있는 땅, 그곳은 모두 왕의 나라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이 평등 노선, 인류사를 꿰뚫고 있는 이 평등 노선을 걷는 그러한 유전자를 지닌 사람들, 그들의 선택, 기호, 인생관과 같은 것이 집약적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죽은 자를 언제까지나 기억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이 평등이 바로 전통적인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좋아하고 슬픔을 좋아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며 웃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통적 노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의 DNA는 자유인가 아니면 평등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이 적절한 국민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